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셋째 주 주말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S&P 500이 상승장에 진입했어요. 최근 저점이 작년 10월에 있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지수가 20% 이상 오르면 상승장으로 정의하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상승장 첫 주가 된 겁니다. 당연히 지수 움직임에 대해서도 주목도가 다른 때보다 컸을 텐데요. 한 주간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S&P 500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수 자체가 3월 이후 주간 하락으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 기록했고요. 경제 지표들 줄줄이 약세로 나왔습니다. 주로 제조업에 대한 지표가 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가 안 잡히거나 오히려 반등하는 바람에 금리를 예상치 않게 올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가 미국 경기 침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이거였습니다. 월요일이 뉴욕 증시 휴장이었거든요. 미국 공휴일이었죠.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부터 나온 분석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경기 침체 관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는 온다라는 쪽이 좀 우세했어요. 과연 이 논의가 증시의 분위기를 냉각시켰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논의 덕분에 한 주 내내 경기 침체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환영할 만한 주제는 아니었죠. 자, 경기 침체 중에서도 대부분의 분석이 장단기 국채 수익률 역전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언급은 됐었지만 집중적으로 이 얘기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얘기가 본물 쏟아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Inverted Yield Curves. 국채 수익률 곡선이 역전됐다. 국채 수익률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 국채라면 시간이라는 위험을 떠안아야 되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단기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이런데 이게 역전됐다는 거예요.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이게 처음 나타난 게 작년 4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 월스트리트이 호들갑을 떨었죠. 2년물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국채 수익률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하루 중에 잠깐 동안 그랬어요. 자, 차트를 보면 초록색 그래프가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뺀 거고요. 노란색이 2년물 금리에서 3개월물 금리를 뺀 겁니다. 자, 장기에서 단기를 빼니까 보통 장기 금리가 높다고 하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이 0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4월 1일에 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연준으로서는 긴축 사이클 시작하자마자 경기 침체 온다 이러니까 당혹스러웠죠. 방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2년물 국채도 사실 너무 장기 아니냐. 2년물 국채 금리 가지고 경기 침체 예언하기에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거는 연준이 아무 근거 없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바로 전달에도 연구가 나왔고 이 연구를 가지고 연준 자체적으로도 데이터를 돌려봤어요.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체의 전조로 가장 신뢰할 만한 국채는 3개월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노란색 그래프 2년물에서 3월물을 뺀 곡선은 역전이 안 됐습니다. 플러스예요. 플러스도 2.5 정도로 상당히 높은 플러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준이 상황을 정리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이 역전 현상은 지속됐고요. 그리고 심화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나온 차트를 보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3개월물 수익률을 뺀 겁니다. 역전 정도가 굉장히 심하죠. 1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시간이 주는 위험보다 3개월의 위험이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역전은 1982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40년간의 장단기 국채 수익률 역전 중에서 가장 큰 역전이에요.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면 이 그림자 부분이 경기 침체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코로나 경기 침체예요. 40년 동안 5번의 경기 침체가 왔어요. 5번 모두 침체로 들어가기 직전에 수익률 곡선 역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번의 역전이 직접적인 원인은 다 달라요. 이번에는 뭐가 원인이냐? 이번 원인은 너무 단순합니다. 연준이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자, 연준이 올린 금리는 단기 금리예요. 하루짜리 금리죠. 당연히 연준의 금리 인상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채권은 단기 채권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냥 역전도 아니고 이렇게 심한 역전이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증시는 상승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줄었고요.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도 줄었습니다. 국채금리와 같은 기간의 회사채 금리 차이가 줄어든 거예요. 회사채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경기 침체의 조짐이 될 수 없어요.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경기 침체 온다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가 바로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인데, 장단기 금리 역전은 점점 커가지만 다른 시장 지표들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이게 이번 주 논의였던 겁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역전이 심한데 왜 지금까지 경기 침체는 안 오는 걸까? 이 얘기죠.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주로 우리가 다룬 얘기들이에요. 이번 경기가 너무 특이하다. 이번 경기는 최소한 2가지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 또 하나는 코로나 사이클. 그래서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이 가라앉는데도 코로나 사이클은 완전히 화랑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침체를 안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벌써 1년여 기간 동안 긴축을 하고 있지만 이 긴축의 정도가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 인플레를 낮추는 정도의 효과를 내고는 있는데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정도의 긴축은 아니다. 그 정도로 강한 긴축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이번 인플레는 원래 수요 사이드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공급 사이드에서 나왔다. 공급망 문제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금리 인상은 통화 긴축 정책은 수요를 파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플레의 원인을 제거 못했다. 이런 얘기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여전히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 있죠. 노동시장이 최근 들어 계속 타이트했다. 코로나 이전에도 실업률은 3%대로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완충작용을 해서 경기 침체가 안 온 거다. 경기 침체에는 대량 실업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대량 실업이 안 나타난 거예요. 왜? 노동시장이 원래부터 타이트해서 애초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자, 거기에다가 에너지 공급 문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내려가서 인플레 둔화됐고요. 경기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진작 왔어야 되는 경기 침체가 아직 안 오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재미났던 게 국채 수익률 곡선 역전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큰 폭의 역전이 아니다. 이런 얘긴데요. 그동안 장기금리가 극심하게 왜곡돼 있었다는 겁니다. 장기금리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단기금리 오르면서 역전이 쉽게 됐지만 이 역전 정도가 실제로는 미약하다. 장기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낮기 때문에 장기 마이너스 단기를 하면 마이너스 숫자가 너무 크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의 역전 폭은 허상이다. 역대급이라고 보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역전은 이제 믿을 게 못 되는가? 경기 침체를 예언하는 잣대로는 쓸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경기 침체는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 그 근거들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받아서 쌓아둔 가계의 초과저축, 올해 4분기에는 소진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끌어가는 거는 소비죠. 소비는 이때부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노동시장 균열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대량 해고도 나타나고 있고요. 채용이 아주 활발한 업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경기 침체 직전까지 지표는 양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1990년 경기 침체,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직전까지도 GDP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로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연준은 계속해서 연착륙에 자신 있어 하지만 인플레 제어가 미흡하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도한 긴축 가능성, 인플레 잡는 데까지만 긴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경기 침체로 몰아가는 강한 긴축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중립금리라는 거, 인플레 유발도 안 하고 경기 위축도 안 시키는 그런 정도의 금리입니다. 이 중립금리는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중립금리가 상당히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에는 0.5%가 중립금리다 이런 적도 있었고 1.5% 정도가 아니겠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어쩌면 현재 장기금리인 3.7% 정도가 중립금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수준도 넘어섰죠. 지금 기준금리 5에서 5.25% 사이입니다. 중립금리를 그동안 못 넘어섰지만 이제는 분명히 넘어섰을 거다. 따라서 경기 침체 올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장단기 금리 역전 자체가 경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역전 자체가 예언을 현실화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라는 거죠. 자, 어떤 식의 역할을 하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기업가들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지. 위험 감소하던 거는 이제는 가능하면 피해가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투자를 줄이는 거죠. 자, 두 번째, 은행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이 단기로 예금을 받아서 장기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장기가 금리가 높으니까 여기서 예대 마진을 확보한다는 건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이 은행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예금도 덜 받고 대출도 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경기 침체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초부터 나온 얘기가 장단기 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역전은 경기 침체를 예언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경기 침체 언제 올까요?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죠. 경기 침체는 내년 1분기에 올 거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강도에 대해서는 계속 약한 침체일 거다. 이 얘기는 변화가 없었어요.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